저는 참 사연 많은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유독 제 인생에 크고 작은 파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재수가 없는 편이라고 해야 하나. 남들 살면서 한 번도 보기 힘들다는 바바리맨도 저는 중고등학교 때 10번도 넘게 마주쳤어요.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당찬 여학생이었죠. 그 당시에 저는 한국이 너무 좁다고 느껴져서 꼭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유학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냈고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호주로 훌쩍 떠나게 되었죠. 영어도 배우고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생각에 신나서 출발했는데 호주 생활은 막상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대학교에 워킹홀리데이 홍보책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사진처럼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며 즐겁게 사는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애초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동양인 여자한테 그런 일자리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때는 5성급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한 군데에서도 답장이 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가게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달라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별다른 경력도 없고 영어도 거의 하지 못하는 자를 써줄 리가 없었죠. 결국 수소문 끝에 저 같은 처지의 동양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농장으로 가서 하루 종일 딸기 따는 일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트랙터 같은 곳에 매달려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딸기 따는 기계처럼 일만 했습니다. 영어 배우러 온 건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일이라면 그냥 한국에서 해도 되는 걸 뭐 하겠다고 내가 호주까지 날아와서 이러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나마 같은 방을 쓰는 한국인 친구와 퇴근하고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서 농장 주인 뒷담화를 하거나 한국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몇 달 일을 하니 돈은 좀 모이긴 했는데 대체 호주에 왜 와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는 친구들도 꽤나 많았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뭔가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호주에 올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를 정복하고 온다고 이야기해놨던 것도 있고 환경 때문에 이 정도에서 포기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딸기나 따다가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호주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 저 같은 한국인이 모여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제 상황에서 괜찮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다가 친해져서 결국 얼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남편이었고 이미 저보다 몇 년 호주에 일찍 와서 지냈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고 같이 다니면 재미있었습니다. 쉬는 날마다 만나러 갔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다 보니 마음까지 점점 깊어가더라고요. 말 안 통하는 타지 생활에 지쳐가고 있을 때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마음의 안정이 되었고 남편의 조언과 도움으로 딸기 농장에서 벗어나 호주 도심에 있는 작은 호텔에 청소하는 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죠. 그나마 정상적인 일자리였고 제가 꿈꾸던 호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딸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호주 시골 농장 생활을 하다가 도시에 살면서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면 되는 도시 생활은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말고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저도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회화 실력도 쑥쑥 늘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갖고 서점과 옷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카페에서도 일을 오래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보다 남편의 비자가 먼저 끝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엔 사귀는 사이까지는 아니었고 뭔가 결정적인 사건도 없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두 사람은 점점 연락도 줄어들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호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니던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에 바쁘게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랜만이야. 너 한국 들어온 지 꽤 됐다면서? 잘 지내고 있지? 한국에 와서도 가끔 남편이 생각이 났었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잘 살고 있냐 묻기도 그렇고 그냥 이대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이 연락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며칠 후에 바로 만나서 그날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회사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단 1시간이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 제 회사 앞이나 집 근처까지 찾아와 줬고 1년 중 명절 빼고는 매일 얼굴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던 기간이 긴 만큼 더 애틋하게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연애 1년 하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 2년 차까지는 정말 신혼생활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2년 차에 아이까지 갖게 되면서 저희는 세상 부러울 거 없는 부부였죠. 출산을 얼마 앞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도 곧 나오는데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며 지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일단 육아휴직은 쓸 수 있으니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해보고 그 뒤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죠. 육아휴직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자기가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 저보고 휴직 기간이 끝나면 복직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아이랑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한 채 회사에 복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고 미국에 있는 본사가 한국 사업부를 많이 축소하고 향후에 아예 폐지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참에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데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몇 년 후에라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재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경력도 있고 나름 업무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뒤에 아이와 2년을 더 보내고 아이가 5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시 직장을 다니려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출산 이후 단절된 경력 때문에 도저히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력 단절이라는 말을 뉴스에서나 들어봤지 그게 제 입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마 오라는 곳은 도저히 근무 조건이 저랑 맞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호주에서 카페 일을 했던 것이 떠올라서 그냥 이참에 내가 카페를 차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편 역시도 좋은 생각이라면서 적극 지지해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카페와 서울에서 하는 카페 창업박람회도 다니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자신 있었고 가족들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을 해줬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일단 창업자금으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온 돈과 퇴직금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남편에게 3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카페는 제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건지 오는 손님들은 다들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가 늘어났어요. 처음에 몇 달은 돈을 버는 것 같았는데 바빠서 직원을 더 뽑으면 손님이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적자에 허덕이더라고요. 2년은 어떻게든 버텼고 제가 모아놓은 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황에 정부 지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가게를 넘기게 되었고 그때 다만 얼마라도 받은 돈으로 정부 지원 대출은 갚고 끝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한 푼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제 돈을 모두 잃고 남편의 3천만 원까지 같이 날리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자책감도 들고 당장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가게를 접은 뒤로 남편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매일 저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퉁명스럽게 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며 얼굴 볼 때마다 타박을 하셨습니다. 남편 돈 3천만 원을 날려먹은 건 전부 제 잘못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중에 1,000만 원은 시부모님 돈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 된 것처럼 집에서 고개 숙이고 입을 꾹 다물고 남편과 시댁의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예전에 꿈 많고 당당하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롱초롱하던 눈빛도 이미 다 죽은 동태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3천만 원이나 날려먹었다는 건 말하지도 않았어요. 시부모님들 돈 1,000만 원만 날렸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상 제가 남편 돈까지 더 날려먹은 걸 아시게 되면 완전히 노발대발 뒷목 잡고 쓰러지실까 걱정되어 남편과 시아버지가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그걸 알게 되셨는지 시어머니가 완전히 뚜껑이 열린 모습으로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제 뺨까지 때리려 하시더라고요. 야, 너 솔직히 말해. 그 꼴 같지도 않은 장사하면서 대체 얼마를 날려먹은 거야? 며느리 하나 잘못 봐서 온 집안을 폭삭 말아먹게 생겼네? 사실 제 돈까지 하면 1억이 넘는 돈이지만 남편 돈 2천만 원, 시부모님 돈은 1,000만 원을 까먹은 거잖아요. 만약에 정부 대출까지 갚지 못했으면 진짜 큰일 났을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가게 넘기면서 받은 돈으로 그건 다 처리하고 끝냈거든요. 물론 가게가 망한 건 제 잘못이지만 저도 잘 살아보려고 한 일인데 이 정도로 큰 비난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사돈은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너 내 돈 어쩔 거야? 내 돈이랑 내 아들 돈은 어떻게 갚을 거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태어나서 한 번도 남한테 맞아본 적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고 쫓겨나듯 집에서 나왔지만 당장 어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이대로 들어가면 부모님이 엄청 걱정을 하실 것 같고 정신없는 와중에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될 것 같아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남편 역시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오빠, 방금 어머님이 집까지 찾아오셨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우리 엄마 만났으면 대충 이야기 들었겠네. 우리 그냥 이혼하자. 너가 나한테 진 빚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면서 양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자 하고 두 사람 가진 돈으로 집 구하고 혼수까지 다 했거든요. 혼수는 제가 3천 정도 들여서 했고 집은 남편이 1억 2천 그리고 제 돈 2천 나머지는 전세 대출 받아서 구한 집이었어요. 그 이후로 애 낳고 몇 년 살면서 같이 일하고 빚 갚으며 살았기 때문에 누구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흐지부지 된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냥 저보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나가라 하더군요. 아니, 빚은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우리 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나가. 나한테 그러지 마. 제가 눈물 흘리며 남편에게 애원을 해봐도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정말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고 남 탓할 생각도 없는데 돈 3천에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저한테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하고 아이까지 놓고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더군요. 몇 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그저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현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라도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어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저한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서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게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지만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희망 없이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결혼 전에 쓰던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지냈습니다. 진짜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때는 제 스스로 나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게가 망한 건 내 잘못이지만 이 정도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시 일어서야 아이도 데려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나니 이 상황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싶어 집 근처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나이가 많다고 쓰지 않으려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경력이 있으니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호주에서도 일을 해봤고 비록 망하긴 했어도 재장사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다 그곳에 은근히 외국인 손님이 자주 오는데 제 영어 실력으로 손님도 능숙하게 응대할 수 있어서 평판이 좋았어요. 더는 도망갈 곳도 없는 제가 이악 물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본사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었고 결국 매니저까지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자주 오는 손님 중 하나가 자기랑 같이 카페를 해볼 생각이 있냐 묻더라고요. 저는 이미 한 번 가게를 했다가 망한 경력이 있고 가진 돈도 하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돈은 자기가 다 댈 테니까 매장 관리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지분까지 10%를 주면서 매출의 수익까지 저랑 공유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너무 달콤한 말은 독인 것 같아서 망설여졌지만 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죠. 그로부터 몇 달 후에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는 큰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가 차려졌고 저는 전체 총괄 매니저 직함을 달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돈만 투자하고 카페 운영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고 거의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초반부터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저는 월급과 월급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매달 가져가게 되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라 생각해서 쉬는 날도 모두 반납하고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서울에만 6개의 매장을 더 차릴 수 있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 본점 총괄 매니저로 시작했던 제 직함은 이제는 부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작은 카페를 말아먹고 단돈 3천만 원의 빚 때문에 남편과 시댁에 버림받고 이혼을 당했었는데 이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업가가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새로 신규 개점한 매장에서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너무 몰려 정신이 하나도 없던 와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돌아본 자리에는 예전 시어머니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운 채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일하니? 아니, 동네에 카페가 새로 생겼다길래 한번 와봤는데. 너가 일하는 걸 보니 수준 안 봐도 뻔한 곳이구나. 여기 사람들은 너가 카페 하다 망해서 집안 말아먹을 뻔한 것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냐.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여전히 하찮게 여기며 아래로 깔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은 시어머니는 저를 아직도 예전에 그 바보 같던 시절로 생각을 하시는지 몇 년 만에 만났지만 악담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이혼하고 아이 때문에 전 남편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와는 얼굴도 보기 싫어서 피했습니다. 전 남편한테도 당신 엄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 못다한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굳이 제 앞에 데리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완전히 성공해서 자리 잡고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서로가 마주칠 줄은 몰랐겠죠. 아무튼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와 마주친 뒤로 등에서 식은땀까지 흘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뭐라 대꾸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고 시어머니도 옆에 자기 친구들이 있어서 더 큰 언쟁 없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저 인간들이랑 싸워서 내 딸을 찾아오겠나 싶은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시모는 친구들 여럿과 함께 큰 테이블을 차지하고 커피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한테 악담을 쏟아낸 입으로 우걱우걱 잘도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 관리를 하고 그 테이블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가 늦었네요. 어머님 친구분들이시면 저희 결혼식 때 오셨었나요? 뭐 이젠 이혼했지만 그래도 그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눈을 뒤집으며 저를 잡아먹을 듯 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니 깎게 뭔데 내 친구들한테 말을 걸어? 어머님이 뭐라 하시건 말건 저는 빈의자에 걸터 앉아버렸죠. 이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던지 저 인간한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야, 너 어딜 앉아? 여기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책임자 나오라고 해. 전형적인 진상 손님처럼 행동하셨고 그게 놀랍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기 책임자예요.
뭐 불편한 점 있으세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어디서 본 건 있는지 다짜고짜 책임자를 찾아대는 시어머니에게 제 명함을 한 장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명함에 적혀있는 멀쩡한 회사 이름과 부사장이라는 제 직함까지 보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적잖게 당황한 듯 얼굴이 시뻘개져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테이블에 같이 와 있던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고 난 뒤에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아마 제 앞길 막고 있던 건 어머님이랑 그 집 식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말을 건넸더니 진짜 이제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손버릇 못 고치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어머님한테 맞고 그냥 나왔는데, 이젠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어머님 그 나이에 전과 달고 싶으세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혹시 새며느리 들어오면 때리지 마세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조심하세요. 화나면 일단 손부터 올라가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머님이 저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런 여자한테 식은땀까지 흘리며 긴장을 했던 제가 한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근데 어머님 친구들 욕을 그렇게 하시면서 잘 지내긴 하시나 봐요? 누구라고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구는 의사 사위 얻었다고 어깨에 힘들어가서 잘난 척하는 게 밥맛이라고 했고, 누구네 아들은 머저리 등신이라 돈만 주면 가는 지방대 겨우 나와서 공장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하도 욕을 하시길래 친구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지 뭐예요. 아마 그 자리에 당사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 하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걸 확인했어요. 어머님도 당황해서 제 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해진 뒤였고 제 앞에서 벌레 보듯하며 그렇게 당당하던 시모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는지 자기 가방만 챙기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습니다. 너무나 통쾌했고 이제 더 이상 저런 인간들한테 휘둘리고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아이 보고 싶다고 먼저 카톡하고 전화를 하면 귀찮다는 듯 연락을 며칠씩이나 피하던 인간이 자기가 먼저 연락하는 건 이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너 우리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엄마가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웠냐고. 그래서 긴 말 안 하고 이제 내 딸 찾아갈 테니 짐이나 싸놓고 기다리라고 했죠. 너가 무슨 능력으로 애를 키운다는 거야? 오늘 하는 짓 보니까 잘 알겠다. 앞으로 우리 수연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한테 당신 엄마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냐고 되물었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엄마는 지금 이불 덮고 누워 계신다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번듯하게 집도 구했으니 이제는 딸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야기했죠. 그러자 거짓말 하지 말라며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엔 믿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이틀 뒤가 토요일이었고 남편이 제가 일하고 있는 지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규모에 일단 한번 놀라고 이미 지점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도 사전 조사를 마치고 온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진짜 여기 대표라고? 아니, 나는 그냥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지. 회사 대표는 따로 있고 나는 부사장이야. 남편이 몇 번이고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더니 한참 뒤에 겨우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우리 다시 합치는 건 어때? 수연이한테 엄마 아빠가 둘 다 필요한 시기거든. 그걸 그렇게 잘하는 인간이 제가 사업 한 번 실패했다고 집에서 내쫓았나요? 진짜 그 가증스러운 주둥아리를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보는 눈도 있어서 참았죠. 그때 내가 당신네 식구들한테 빚진 게 얼마였지? 3천이었나? 진짜 가짠치도 않은 그 돈 때문에 나를 헌신짝 버리듯 했네. 너 주제 파악 제대로 해. 그리고 내 딸한테는 너보다 내가 더 필요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변호사 통해 연락 갈 테니까. 저는 얼마 후 남편에게 양육권 반환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력이었는데 이제는 돈도 벌 만큼 벌고 아이와 살 수 있는 집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데려오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예전부터 무서운 할머니나 놀아주지도 않는 자기 아빠보다는 저를 훨씬 더 따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쉽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생각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저도 피가 마르더라고요. 다행히 끝내 재판 결과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은 아이를 다시 제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제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몇 년 만에 제 딸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동안 같이 있어주지 못한 시간을 보상하듯 매일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원 없이 사주고 있어요.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 인생을 살게 될 줄은 몰랐죠. 제 옆에서 잠들어 있는 천사 같은 아이를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엔 좋은 일, 나쁜 일도 있고 모든 일에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적어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인간들의 말로가 좋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